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황종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튜토리얼 강연에 초대해 주신 우리 대한화학회 이필호 교수님과 신승훈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그 강연의 내용은 신약 개발에서 가장 최근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로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 그 중에 프로텍 그리고 분자 접착 분해제 MGD라는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개발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개발은 긴 프로세스 그리고 되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신약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신약 개발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단계의 디스커버리 단계하고 후기 단계의 디벨롭먼트 단계가 있는데요. 디스커버리 단계에서는 저희 같은 그 과학자들이 질병과 관련된 표적을 발굴하고 이 표적을 스크리닝해서 약물을 도출하는 그런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단계에 도출된 약물은 비임상 단계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임상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의 약이 만들어지는 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시는 표는 매년 그 FDA에서 승인된 약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과거 30년을 지금 표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50개의 신약이 승인되었고 재작년의 경우 52개의 약물이 승인되었습니다. 빨간색은 생물학 의약품, 즉 항체나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해당되고요. 파란색은 신규 화합물, 즉 케미칼 약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의 경우 16개와 34개의 화합물로서 거의 최근 1대2 정도의 비율로 케미칼 약물이 더 많이 승인되고 있고요. 하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케미칼 드럭의 승인 개수가 차츰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을 치료 접근법 또는 치료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달리티로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기술, 즉 하이인 클래스가 저희가 그동안 개발해왔던 저분자 약물, 스몰 몰리큘이고요. 또는 제조합 단백질 또는 단일 항체, 이런 약물들은 기존에 그 수십 년 동안 최소 수백 개 이상의 약물들이 승인되었고요. 이에 반해 승인되었지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에 해당하는 승인된 약물에 해당되는 클래스가 어드밴싱 그룹인데요. 가장 최근에 항암제 부분에서 핫한 토픽 중에 하나가 ADC입니다. ADC는 암세포만 표적하는 항체에다가 세포를 죽일 수 있는 톡신, 드럭을 컨주게이션시켜 만든 약물로서 최근에 이 분야에서 되게 활발히 신약 개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R-T, 이 CAR-T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게끔 만들어준 세포 치료제이고요. 그 외에 이중항체,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또는 핵산 치료제들이 최근에 많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승인될 약물들, 이머징 그룹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온콜리틱 바이러스 또는 mRNA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할 타겟티드 프로테인 디그레데이션 TPD 프로탁이 이 이머징 그룹에 해당됩니다. 먼저 프로탁입니다. 먼저 프로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경로를 이해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생성된 단백질은 역할을 다하면 미스폴딩 되거나 언폴딩 되어서 이 프로테인들이 분해되어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해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비키틴 프로테이즘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 작동하는 엔자임이나 단백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E1 단백질에서 E2로 이런 유비키틴이나 작은 단백질이 트랜스퍼 되고 E2와 E3가 컴플렉스를 이루게 되면 분해하고자 하는 단백질, 저희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브스트레이트에 이런 폴리 유비키톤을 시키게 되면 세포 내에 존재하는 파쇄기 역할을 하는 프로테오즘이 얘를 인지를 해서 서브스트레이트 단백질을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 경로는 오토파지 라이소좀 패스웨이입니다. 이 ALP에 해당하는 그런 단백질들은 대부분 큰 단백질이나 또는 반감기가 매우 긴, 그리고 세포 내 소기관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아이솔레이션 된 멤브레인을 파고포어 또는 오토파고즘을 형성한 뒤에 라이소좀이 이 오토파고즘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타겟 프로테인을 분해하는 경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프로텍 기술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기술 중에 유비키틴 프로테이즘 시스템을 활용한
단백질 분해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2001년도에 최초로 예일대의 크랙 크루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프로텍은 이런 세포 내 분해 기전을 가지고 있는 이슬 라이게이즈에 결합하는 바인더, 그리고 분해하고자 하는 단백질에 결합하는 바인더, 이를 연결하는 링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텍이 세포 내에 유입되게 되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분해 기전의 핵심 그 엔자임인 이슬 라이게이즈와 분해하고자 하는 단백질을 이렇게 근접하게, 저희가 induced proximity라고 이야기하는데, 근접을 유도하게 되면 터너리 컴플렉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슬 라이게이즈가 이 타겟 프로테인, 분해하고자 하는 단백질의 유비퀴틴화를 시키고, 이 유비퀴틴화된 단백질은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분해되는 메커니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프로테인 물질이 이 타겟 프로테인을 깨고 나서 다시 재활용되기 때문에 저용량의 프로텍 가지고도 많은 수의 단백질을 깰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텍의 히스토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1년도에 최초의 그 프로텍이 리포트가 되고 한 10여 년 동안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일들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이슬 라이게이즈, 이게 600개 정도 존재하는데 이슬 라이게이즈에 결합하는 바인더를 저분자화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질병에 적용하는 연구를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이슬 라이게이즈에 결합한 저분자를 발견한 뒤에 실제 2015년도에 이 화합물을 이용해서 동물 모델에서 효능을 검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프로텍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아비나스라는 바이오텍 회사가 최초로 임상 1상을 도출함으로써 지금은 30여 개 이상의 약물이 현재 임상에 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두 개의 논문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그 다나파버에 계셨던 제임스 브래드너 교수님께서 BRD4라는 단백질을 결합하는 이니비터 JQ1하고 이슬 라이게이즈 중에 하나인 CRBN을 결합하는 살리도마이드를 이런 링크를 통해서 만든 디벳 화합물을 합성하였고, 이 약물이 실제로 세포 내에서 타겟 프로테인인 BRD4를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마우스 모델에서 베이클, 그러니까 컨트롤 대비 우수한 항암 효과를 보임으로써 이 프로텍 기술이 세포 수준을 넘어서서 동물 모델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매우 훌륭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두주자였던 크랙 크루즈 교수님께서도 본인이 개발하였던 VHL 스몰 몰리큘 바인더를 활용해서 ERR 알파의 이니비터를 연결시켜서 만든 물질을 세포 수준에서 확인하였고, 동물에 주입했을 때 실제로 하트나 키드니 그리고 투머 모델에서 분해하고자 하는 타겟이 50% 정도 분해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프로텍 기술이 세포 수준을 넘어서서 동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우수한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로텍 기술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텍 기술은 기존의 약물, 항체, 유전자 치료제, 저분자 대비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 약물인 항체와 유전자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이 약물은 결국은 경구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결국 스몰 몰리큘화되어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경구 투여가 가능하다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바이올로지 약물들 같은 경우는 티슈 페네트레이션 매우 낮은데 이 약물은 저분자성이기 때문에 페네트레이션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물의 스몰 몰리큘 이니비터와 비교했을 때 프로텍 기술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몰 몰리큘 이니비터는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텍은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엔자이매틱 펑션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인데, 이 프로텍 약물 같은 경우는 엔자이매틱 펑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스캐폴딩 프로테인들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타겟 스코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텍 기술이 캐탈리틱 리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용량으로도 매우 우수한 약효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프로텍 기반의 임상 약물 리스트입니다. 현재까지 35개 이상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임상 3상에 3개,
이상의 12개 그리고 일상의 20여 개의 화합물이 이미 진입되어 있고요. 최근에 그 아비나스사의 그 ER 프로텍 디그레이더가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좋지 않은 효능 때문에 주가가 많이 폭락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유빅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에서 국내 최초로 한국과 미국에서 일상을 진입하였고요. 이 약물은 한국화학연구원의 김필호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화합물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텍을 연구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일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텍은 이슬 라이게이지 바인더하고 타겟 바인더 그리고 이를 연결한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단백질을 선택할 거냐, 어떠한 단백질을 프로텍에 적합할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 치료제에서 제어할 수 없는 언드러그블 타겟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치료제에서 저희가 어떤 질환을 치료할 수 없다 그런 타겟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자이매틱 기능이 없는 스캐폴딩 프로테인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그 타겟의 범위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증폭되어 있거나 특정한 단백질이 과반응되어 있을 때 분해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 타겟은 매우 좋고요. 또는 그 아이소폼이 존재하거나 또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디지처럼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어그리게이트가 일어나서 제거해야만 하는 그런 타겟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기는 그런 단백질들이 이 프로텍에 매우 좋은 타겟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타겟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결국은 저희가 그 타겟을 밸리데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저해제 또는 기존의 약물 대비 장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을 제거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는 타겟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을 선정할 때 매우 중요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문헌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넉다운이나 넉아웃 했을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그 피노타입을 관찰한 그런 결과랄지 또는 직접 실험을 수행을 해서 이런 KD나 KO 이펙트를 관찰하는 그런 타겟이 매우 좋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타겟들의 반감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프로텍 기술이 타겟 프로테인을 분해해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없애더라도 단백질이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짧은 것들은 사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감기가 좀 긴 그런 타겟들이 프로텍에 맞는 타겟이고요. 여기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프로텍을 하려면 결국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타겟 프로테인을 결합하는 바인더가 존재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타겟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 타겟을 가지고 프로텍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바인더가 있으십니까? 그럼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타겟 바인더가 있어야만 결국은 프로텍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그럼 그 타겟 바인더가 타겟에 결합하는 모드가 알려져 있느냐. 그래서 엑스레이 구조가 있거나 또는 AI 모듈을 이용해서 저희가 바인딩 모드를 예측할 수 있다면 결국은 저희가 링커를 도입하는 데서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확인한 다음에 프로텍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E3 라이게이지입니다. 세포 내에는 하나의 유비키틴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2개의 E1 엔자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40여 개의 E2가 존재하고요. 600여 개의 E3 라이게이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600개의 E3 라이게이지 중에 실제로 프로텍에 활용되고 있는 E3 라이게이지는 3개에서 5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E3 라이게이지가 CRBN, VHL, IAP, MDM2입니다. 이런 E3 라이게이지 바인더들이 잘 알려져 있고요. 이런 E3 라이게이지 바인더들의 물성을 보면 저희가 보통 리핀스키 룰이라고 하는데 결국 약물의 약물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핀스키 룰을 만족을 해야만 결국 약물이 될 수 있다라는 룰인데요. 이런 E3 라이게이지의 바인더들은 사실은 이 리핀스키 룰에 매우 맞습니다. 분자량이 500 이하이고 로그 P가 5 이하, 하이든 본딩 억셉터가 10개 미만, 도너가 5개 미만 대부분 충족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으나 결국은 프로텍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바인더 그리고 링커를 조합하기 때문에 결국 분자량도 늘어나고 로그 P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알려져 있는 E3 라이게이지 중에 분자량이 작고 로그 P가 작은 즉 CRBN E3 라이게이지가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링커는 어떨까요?
링커는 플렉서블한 링커가 있고 플렉서블한 패그 링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지드한 링커가 있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링커 랭스에 따라 링커 길이에 따라 약효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커머셜 어베이러블한 그런 플렉서블한 링커를 먼저 도입하거나 패그 링커를 도입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타겟이 과연 이 프로텍에 활용 가능한지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약물성 싸움에서는 대부분 이런 리지드한 피페리딘 링커랄지 피페라지 링커들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렉서블한 링커에서 결국은 나중에 이런 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링커를 도입함으로써 약물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입한 임상 약물이 35개 정도 이상 되어 있는데 구조 공개된 게 한 17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분석해 보면 현재는 14개 정도 타겟이 프로텍 연구에 활용되고 있고요. 대부분 BTK, 카이네이즈죠, AR 그리고 ER 이런 것들 대부분 임상에 활용되고 있는 타겟이고요. 이스릴 라이게즈는 600개 이상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오로지 2개, CRBN, 세르블론이라고 하는 건데 CRBN과 VH1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RBN 바인더는 탈리도마이드 계열인데요. 대부분 초기에는 이런 탈리도마이드 계열이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탈리도마이드가 아닌 다른 구조의 바인더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VH1 바인더 같은 경우는 거의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링커의 경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시면 전부 다 리지드한 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링커들이 임상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로텍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 설명이고요. 지금부터는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텍과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프로텍과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는 타겟 프로테인에 유비퀴틴화를 시킨 다음에 타겟을 분해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는 타겟 바인더와 이스릴 라이게이즈 바인더를 링크로 연결한 바이밸런트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는 한쪽에만, 즉 이스릴 라이게이즈에만 결합한 모노밸런트 디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에는 링커가 없고요. 그래서 분자량이 프로텍보다 작습니다. 한 600 이하 정도에 해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핀스키 룰 오브 5에 거의 포함되는 그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찾느냐, 대부분 세렌디피티하게 또는 피노티픽 스크린을 통해서 저희가 타겟을 발굴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프로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어떠한 타겟을 분해할지 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타겟이 저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는 사실은 임상에서 이미 승인되어서 블록버스터 약물로 판매되고 있는 레날두마이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는 CRBN 기반으로 한 탈리도마이드 계열입니다. CRBN은 컬포A, DDB1, CRBN 이렇게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니오 서브스트를 리크루팅 하는데요. 여기 CRBN에 이제 이런 탈리도마이드 계열들을 결합을 합니다. 근데 이 결합 포켓을 잘 들여다보면 이 세 개의 트립토판 중심에 이 글루타이미드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이 모이티가 타이트하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하이드로겐 본등이 존재하고요. 여기는 반데르발스 인터랙션이 존재하고 나머지 하나가 여기에 히스티딘과 인터랙션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벤젠링이 솔벤트, 그러니까 결합 포켓의 바깥쪽으로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링크를 도입하거나 이쪽에 치환체를 도입함으로써 프로텍이나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에 활용됩니다. 탈리도마이드 계열들 저희가 소위 이미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미드 화합물은 대표적으로 살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폼말리도마이드가 있습니다. 화학하신 분은 대부분 알겠지만 대개 작은 차이입니다.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탈리도마이드에서 레날도마이드 갔을 때 카보닐이 하나 없어지고 여기 아민기를 도입하거나 폼말리도마이드 같은 경우는 이 살리도마이드에 아민기가 도입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리크루팅하는 서브스트레이트가 있습니다. IKGF 계열이랄지 살포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리크루팅되는 니오 서브스트레이트이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차이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리크루팅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K1 알파랄지 이런 것들은 작은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화합물은 리크루팅하지 못하고 레날리도마이드만
타겟 프로테인을 리크루팅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런 네오 서브스트레이트들의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CIRBN에 결합하는 모티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CIRBN에 결합되는 모티프의 그 핵심이 구조가 베타 해픈 룹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요. 그 중심에 글라이신 레지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이신 레지두를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꿨을 때 CIRBN에 리크루팅 되지 않고 분해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리포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달까지 이런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의 타겟 프로테인은 G루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글라이신을 가지고 있는 G루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쪽 분야의 거의 정설이었는데 7월 달에 사이언스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런 캐노니컬 G루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최소 단위의 G루프를 가지고 있는 헬리칼 G루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이미드 계열의 네오 서브스트레이트가 될 수 있다. 이게 한 18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더 넘어서서 이 G룹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기존에 알려져 있는 G룹을 가지고 있는 그 니오 서브스트레이트의 그 데그론 서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데그론의 뭐 표면적 형태랄지 전화 분포의 유사성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이미드 계열에 의해서 리크루팅되고 분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분해할 수 있는 타겟도 더 넓어지고 케미컬 스페이스도 더 넓어지기 때문에 많은 타겟을 분해할 수 있다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임상에서 개발되고 있는 MGD입니다. 타겟을 보면 IKGF1, 3, GSPT1, IKGF2, CK1알파, VEV1, 위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왼쪽이 보시면 현재 임상에 쓰이고 있는 약물들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살리도마이드 기반으로 한 구조들 대부분이 있고요. 보시면 이런 살리도마이드나 레날리도마이드의 이쪽 왼쪽 부분에 다른 치환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다른 타겟을 깨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까지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이고요.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프로텍 연구를 시작한 지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련된 연구 내용이 많이 발표되어 있지 않았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TPD 연구, 프로텍 연구를 해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슬 라이기 중에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CIRBN을 결합하는 새로운 리간드를 찾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CIRBN의 그 핵심 바인딩 인터랙션인 이 부분, 그러니까 이미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알려져 있는 CIRBN 바인더, 살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아바도마이드의 구조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보시면 육각형, 오각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바도마이드를 미믹을 해서 이 두 번째 육각형 링을 좀 더 다른 걸로 바꿔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TD106번 화합물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D106번 화합물을 얼마나 CIRBN에 잘 결합하는지 테스트해봤는데요. 3세대 약물인 포말리도마이드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CIRBN에 잘 결합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포말리도마이드가 분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IKGF1, 3를 동등하게 잘 분해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프로텍 연구에 적용 연구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당시 지금은 뭐 35개 가까이 임상에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임상 연구가 단 하나, AR 프로텍 하나만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TD106번을 활용해서 AR 프로텍을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는 이니비터 또는 알려져 있는 바인더를 활용해서 저희가 시도를 했고요. 지금은 임상에 구조가 알려져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보시면 전부 다 살리도마이드 계열이랄지 이미드 계열의 약물이 쓰이고 있고요. 왼쪽에 타겟 바인더들은 각각 다른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텍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한 TD106번에 이런 테트라메틸 뷰틸 AR 바인더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링커 조합이랄지 다양한 링케이지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한 300개 이상의 화합물을 합성을 했고요. 그래서 간략히 그 SAR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AR 바인더의 링커 부분을 이 TD106번의 어느 부분에 연결시켜야만 타겟 프로테인 잘 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 위치에 이런 피페리딘 링커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결과는 타겟 프로테인의 분해이고요. 두 번째 결과는 실제로 그 AR에 민감한 프로스테이트 캔서, 전립선 안 세포주에 대한 독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물을 비교해 봤을 때 AR 민감한 NCAP 세포주에서 타겟 프로테인 AR을 6번 위치에 치환된 약물이 매우 효과적으로 잘 분해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결과로 인해 NCAP이나 VCAP 세포주에서 다른 두 가지 약물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세포 독성 효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페리딘 메틸 링커뿐만 아니라 다른 링커들도 동일한 효과를 보여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더 합성해 보았고요. 전체적으로 6번 위치에 이런 링커들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타겟 AR을 잘 분해하면서 우수한 세포 독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좀 더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런 링커들과 이 TD106번의 엑스펙터를 좀 더 늘려가지고 조합화를 통해서 저희가 화합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많은 수의 화합물들이 타겟 AR을 잘 분해했고요. 특히나 32B와 33C가 낮은 농도에서도 AR 타겟을 잘 분해하면서 우수한 세포 독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3C 이 화합물 가지고 추가 연구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33C가 802번인데요. 802번에 대한 분해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블러팅을 통해서 보시면 이 약물이 절반 깨는 농도가 타겟 프로테인 AR을 절반 깨는 농도가 12.5 나노몰라 정도였고요. 그리고 AR이 풀랭스 프로테인이 있고 베리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랭스를 잘 깨지만 베리언트 같은 경우 잘 깨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저희 약물이 유비키티네이션에 의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유비키티네이션 액티베이션 이니비터인 ML을 처리했을 때 분해하던 그런 그 활성이 분해가 감소되는 걸 봤을 때는 유비키틴 의존적으로 깨진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고, 프로테이즘 의존적으로 부전성을 보기 위해서 프로테이즘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 분해되던 것이 분해되지 않아서 저희가 생각했던 UPS 기반으로 타겟 프로테인을 깨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약물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타겟을 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 의존성을 봤는데요. 2시간 정도 지나면 타겟 프로테인이 절반 정도 깨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게 CRBN 의존적인지 보기 위해서 CRBN에 결합하지 않는 물질, 여기에 메틸레이션 시켜주게 되면 CRBN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2번 약물에 메틸레이션 시켜서 테스트해봤을 때 AR 프로테인이 분해되지 않는 걸 보아 저희 약물이 CRBN에 결합해서 타겟을 깬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약물이 정말 동물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해봤는데요. 쥐에 VCAP이라는 AR 센시티브한 셀 라인을 심은 다음에 실제로 약물을 먹여서 항암 효과를 검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투여 기간 동안 대조군 대비해 암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후로 관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약물이 대조군 대비해서 우수한 항암 효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기간 동안에는 체중이 감소되지 않은 것을 보아 독성이 없는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GSPT1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은 BMS가 됐는데요. 셀질이라는 회사가 네이처에 이런 논문을 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날드마이드에 이쪽 부분에 이런 페닐 유레아 그룹을 도입했더니 특이한 일이 일어나더라. 그게 다양한 급성 백혈성 암세포주에 대해서 우수한 세포 독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 독성이 CRBN 의존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CRBN을 낙하웃 시키게 되면 세포 독성이 보이지 않고 CRBN이 와일드 타입인 세포주에서는 매우 우수한 세포 활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어떠한 단백질이 깨져서 이 효과가 나온지 확인하기 위해서 IP 실험을 했고요. 거기에서 GSPT1이 딸려 나온 걸 확인했고, 실제로 이 약물을 처리했을 때 웨스턴 블러팅 상에서 GSPT1이 효과적으로 분해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최적화 연구를 해서 임상물질인 CC 99000을 도출하게 되었고요.
요게 이제 현재는 중단되긴 했지만 일상 이상 결과를 보시면 이 CR이라고 해서 Complete Regression, 완전 관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일부 환자군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우수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의 독성 이슈 때문에 임상은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당시 이제 TD106번을 확보했기 때문에 셀진처럼 GSPT1을 분해하는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페닐 유레아 그룹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5번, 6번, 7번을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위치 선택성을 봤는데 6번 위치에 있는 이런 유레아 그룹이 활성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물은 매우 우수한 세포 독성과 분해력을 보여줬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사용했던 대조 약물 대비해서는 활성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적화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 최적화 연구 수행은 주로 이제 이쪽 벤질릭 포지션에 치환체를 넣거나 이쪽 벤젠링에 치환체를 도입했을 때 약효가 형성되는 일을 봤습니다. 그 결과 이 벤질릭 포지션에 메틸을 도입한 물질이 없는, 그러니까 수소로 되어 있거나 다이메틸레이션된 프로덕트보다 훨씬 더 활성이 우수했고요. 이 벤젠링의 치환체, 즉 하이드로포빅한 치환체 그리고 벌키한 치환체들이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프로텍 연구나 몰레큘러 글루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 말고 혹시 다른 단백질도 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프로테오믹 분석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약물 처리한 다음에 홀셀 프로테오믹 분석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약물 보시면 GSPT1만 선택적으로 깨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천여 개의 단백질 중에 하나 GSPT1만 깨더라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기반으로 한 항암 효과를 테스트했습니다. 당시 이제 컨트롤 약물인 CC885와 비교했을 때 거의 동등 수준의 약효율을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확보한 TD522번이 우수한 효과를 가지는 약물로 저희가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프로텍 그리고 몰레큘러 글루가 좋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냐? 프로텍은 분자량이 큽니다. 분자량이 한 700에서 1000, 1200까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약물성 싸움에서 좀 약간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는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한 타깃을 깨겠다고 해서 그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 컨셉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몰레큘러 글루 디그레이더의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이슬라이게즈는 CRBN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타겟 바인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약간 미믹한 그런 형태인데요. 타겟 바인더에 약간 특징적인 워헤드를 붙이게 되면 세포 내에 존재하는 600개의 E3가 여기에 붙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탈 그레이 교수님께서 이런 BRD4에 결합하는 JQ1 이니비터에 서로 다른 워헤드를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코밸런트 워헤드인데요. 이런 사이아노 아크릴 아마이드랄지 그냥 아크릴 아마이드를 두 개를 붙였을 때 비슷한 화합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리크루팅되는 이슬 라이게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는 디캡 11을 리크루팅하게 되고 아크릴 아마이드는 디캡 16을 리크루팅해서 타겟 프로테인을 깨더라라는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퓨마레이트 핸들이 RNF126이라는 이슬 라이게즈에 리크루팅 된다는 걸 확인하고 이것을 다양한 타겟에 이쪽에 붙였습니다. 각각 붙였더니 이 타겟팅하는 프로테인 CDK4랄지 BCL-ABL, LAC2 이런 프로테인들이 깨지더라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타겟 프로테인을 ALK를 선택을 했습니다. ALK는 비소세포암의 한 4%에서 5% 정도 표현되는 단백질로서 매우 활발히 연구되었고 실제로 현재도 약이 한 4개, 5개 정도 승인된 타겟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ALK 이니비터들이 결합을 하고 이쪽 육각형 링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승인되었던 약물들 중에 크리조티닙, 세리티닙, 그다음에 브리가티닙, 알렉티닙 이 화합물에 이 6 멤버드 링 끝에다가
퓨마레이트 핸들을 붙여가지고 저희도 한번 ALK를 분해해보겠다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합물을 일단 4개를 만들었습니다. 4개를 만들었고요. 전부 다 끝에다가 이 퓨마레이트 핸들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겟 프로테인이 분해되는지 확인해봤더니 DALK 2번, DALK 3번만 3과 10 마이크로몰라에서 타겟 프로테인을 깨는 것이 관찰되었고요. 실제로 이 타겟 깨지는 게 프로테이즘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보아 프로테이즘 디펜던트가 깬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이중결합을 세츄레이션 시켜주면 RNF126이 리크루팅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츄레이션 된 싱글 본드 화합물을 테스트했을 때는 타겟 프로테인 깨지 않는 걸 보아 이 퓨마레이트가 작용한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ALK 3번의 DC50 값은 한 0.812 마이크로몰라 정도의 매우 우수한 활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약물들이 DALK 약물들이 어느 정도 세포 독성을 보여주는지 저희가 그 비소세포암 ALK가 퓨전된 비소세포암 세포주에서 세포 독성을 테스트해 본 결과 3번을 보시면 엔자임 이니비션은 저해제 대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떨어집니다. 약한데 실제로 세포 독성 측면에서 보면 10배 향상된 세포 독성을 보여주는 것 보아 이 향상된 세포 독성은 분해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컨셉의 신약 개발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쪽 연구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제 연구 발표인데요. 저희는 이제 화학 연구원이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여러 박사님들과 같이 팀을 이루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화학연 단독으로 하는 연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정훈 박사 연구팀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